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영애라고 합니다. 오늘은 폐결핵의 초기 증상부터 격리, 완치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핵이라는 병이 과연 무슨 병인가 보면 결핵이라는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즉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긴다는 뜻에서 감염병이기도 하고, 또 이 결핵이라는 질환은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할 때 이 공기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주위 사람들이 숨을 쉬면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전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결핵이라는 병은 폐를 통해서 몸에 들어오면 온몸 전신의 병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약 70에서 85%는 폐결핵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핵이라는 병은 듣기에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못 먹고 생기는 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결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결핵 환자들의 숫자를 보고한 그래프입니다. 결핵은 전염병이고 감염병이기 때문에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매년 나라에서 이렇게 환자 숫자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초반에는 5만 명에 달하던 결핵 환자가 최근에는 17,000명 정도, 연간 8% 이상씩 줄어서 현재는 과거 2010년 초반에 절반 이하로 감소해서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7,000명 정도의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늘 우리가 비교하는 그 OECD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도 결핵 발생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나라 결핵 발생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에는 보시면 이렇게 65세 이하의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결핵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65세 이상 환자의 그 분포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 이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2023년 국내 사망 원인의 5위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결핵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중에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1년 이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현재는 결핵은 감염병 사망률 중 2위를 차지하고, 한 해에 결핵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도 물론 2014년, 15년 이럴 때 2,000명 이상 결핵으로 사망하던 숫자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역시나 이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다른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핵은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병이고 법정 전염병,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결핵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결핵 사망자 중에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특징은, 아까 결핵 발생에서도 역시나 65세 이상 환자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 나이가 중요한 것처럼 이 사망자에서도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의 약 80% 이상이 65세 이상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핵이 어떻게 전염되고 발병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결핵은 내 몸에서 생기는 처음부터 내 몸에 결핵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서 내 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노출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들어왔다고 해서 다 결핵균이 내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선천 면역에 의해서 결핵균 자체가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도록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핵균 자체가 들어왔다가도 감염이 되지 않고, 대부분은 이런 면역에 의해서 결핵균 감염이 되지 않지만, 그중에 일부는 이런 선천 면역이 결핵균을 이길 수 없으면 감염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결핵 감염이 된 상태,
약 확률적으로는 결핵에 노출된 이후에 약 한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감염이 되면 결핵균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잠복만 되어 있는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잠복 결핵 감염 상태라고 하고, 이 감염된 사람의 90%는 감염이 되었지만 평생 결핵, 활동성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지만 그중 약 한 10% 정도가 활동성 결핵이라고 발병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감염된 이후, 약 절반 정도는 감염된 이후 약 최근 1, 2년 이내에 발생을 하고, 또 한 5% 정도는 평생에 걸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염된 직후가 결핵 발병 위험이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핵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은 이런 활동성 결핵인 상태를 말하게 되고, 결핵에 감염된 상태를 우리나라에서는 잠복 결핵 감염 상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핵에 걸리면 그럼 여기서 이제 결핵은 그 활동성 결핵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되게 특징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것이 폐결핵이 대부분을 이루고, 이것이 이제 폐결핵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객혈, 발열, 체중 감소, 야간 발한 이런 증상들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특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폐렴이 걸렸을 때도 기침, 가래, 객혈, 발열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감기만 걸렸을 때도 기침, 가래, 열이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이나 호흡기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증상들이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어서 우리가 증상으로 결핵을 감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결핵이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이 결핵이라고 진단돼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하게 되는 검사가 이 흉부 X선 사진과 우리나라에선 폐결핵인 경우에는 가래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진행할 수 있는 또 검사들도 기관지 내시경 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저희가 CT라고 얘기하는 이런 검사도 할 수 있고, 조직 검사도 하게 되지만 이런 경우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 흉부 흉부 엑스레이와 가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흉부 엑스레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여러 가지 국가 검진이라든지 채용 검진이라든지 많이 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찍어보셨을 겁니다. 이 엑스레이에서 결핵이 의심된다고 하면 엑스레이로는 결핵을 확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핵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가래 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단순히 우리가 가래 검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안에 매우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가래는 한 번의 검사로는 진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의 가래 검사를 하게 되고, 이때 주로 하게 되는 검사는 결핵균 도말 배양 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항상균 도말 배양 검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지만, 어쨌든 도말 배양 검사, 그리고 결핵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핵산 증폭 검사, 크게는 이 3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을 하고 나서 걸리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매우 다른데, 도말 검사나 이 핵산 증폭 검사는 보통은 24시간 이내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 3일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양 검사는 그 가래를 가지고 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키워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결핵균이 특성이 아주 천천히 늦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주에서 8주까지도 우리가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래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고, 우리가 가래를 잘 못 뺐거나 다른 질병하고 감별을 해야 될 때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기도 하고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균은 없다는데 결핵이라고 합니다. 균이 없는데 결핵일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이제 2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단의 아주 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쾌결핵이 의심되면 가래를 가지고 도말, 핵상 증폭 검사, 배양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 배양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도말 및 핵산 증폭 검사에서는 결과가 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균이 없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배양 검사에서는 균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검사를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아직 배양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도말 및 핵산 증폭 검사에서는 균이 음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균이 없지만 우리가 결핵이라고 여러 가지 정황, 엑스레이라든지 CT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핵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실제 그 배양 검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이 음성이 거기에서 균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 환자의 증상이나 엑스레이 또는 CT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결핵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임상적 진단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결핵 환자에서는 약 한 30% 정도가 균을 확인할 수 없는 또는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균 음성 결핵으로 진단이 되는데 매우 초기 경우, 매우 초기 폐결핵의 경우에는 체내의 균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래를 열심히 뱉어서 검사를 하더라도 균을 검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폐외결핵, 우리가 폐 말고 다른 장기에 생긴 결핵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장기에 이제 감염된 검체를 얻기가 매우 어렵고 검체를 얻었다 하더라도 균 배양률이 매우 낮아서 균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이 없지만 결핵으로 진단하고 결핵으로 치료해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균 음성 결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말들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대부분은 국가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채용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예전에 결핵을 앓은 흉터가 있는데 현재는 활동성으로 보이는 병변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 결핵균이 우리 몸에 있을 수는 있지만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고 휴면 상태이면서 활동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으로 이 결핵균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핵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결핵 앓은 흉터가 보이면서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우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이제 결핵 치료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결핵 상처다 또는 비활동성 결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핵 치료력이 없이 이런 비활동성 결핵 병변이 흉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는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 검사와 이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핵을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상황에서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결핵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핵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이 결핵은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결핵약, 그리고 항결핵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결핵약이라고 하는데 약을 쓰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결핵은 한 가지 약으로 치료하면 결핵균이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치료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치료의 원칙은 3가지 또는 4가지의 결핵약제를 병합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결핵균은 아까도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결핵균은 증식을 하다가 쉬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간헐적으로 자라는 특징을 있어서 결핵약제를 장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6에서 9개월. 그리고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핵약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여러 가지 3가지 내지 4가지 약제를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원칙으로 복용하면 결핵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핵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핵균이 매우 느리게 자라고
아까 쉬다가 잘하다가 쉬다가 잘하다가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쓰는 약은 자고 있는 결핵약, 휴면기에 있는 결핵균에는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시기를 딱 잡아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해서 여기가 휴면기에 있다가 다시 증식기로 올라올 때 결핵약이 들을 수 있게 장기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워낙 세포벽도 두껍고 여러 가지 이런 공동도 생기고 하면 이 결핵 약이 이런 조직 내로 들어가는 것들도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계 약제로 생길 때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오랫동안 치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핵은 완치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결핵균이 전염되는 그러한 것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핵약을 먹게 되느냐? 보통 저희가 1차 결핵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결핵을 치료할 때 처음 사용하는 약은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좋고 그중에서도 부작용이 적어서 처음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저희가 1차 결핵약이라고 하고, 2차 약이다라는 건 1차 약보다 더 좋아서 2차 약이 아니라 1차 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울 때, 즉 1차 치료 약에는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라거나 또는 1차 약을 썼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도저히 그 1차 약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약을 2차 결핵약이라고 해서 2차 결핵약이 1차 결핵약보다 더 효과가 좋거나 또는 부작용이 더 적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1차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결핵 치료는 표준화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결핵 치료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하건 아니면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결핵 치료를 하건 결핵 치료는 표준 치료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1차 결핵 치료에 약으로 사용하는 4가지 약제가 있는데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산부톨, 피라지나마이드라는 이 1차 결핵약 4가지를 사용해서 초치료 표준요법을 치료하게 되고, 약을 사용할 경우 여기 초치료에서는 6개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산부톨을 6개월 복용하고 피라지나마이드를 2개월 복용하는 경우가 이게 표준 치료가 되겠고, 약제 감수성 결핵이어서 그걸 확인하게 됐을 때는 이 에산부톨인 경우에도 2개월만 치료하고 이 나머지 4개월 동안은 복용하지 않고 4개월 동안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만 복용해서 치료를 완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핵 치료를 이제 진단이 돼서 치료를 할 때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이제 결핵약이 독하다던데요. 이게 독하다라는 겁니다. 독하다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약제 복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 약의 종류 자체가 4가지나 되고 각각의 약을 이제 한 알만 먹는 것이 아니어서 그 4가지 약을 한꺼번에 이제 다 먹으려면 한 10알 정도를 초반에는 먹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오랜 기간을 먹어야 되니 당연히 약제 복용에 대한 부담이 결핵 치료를 할 때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이것을 잘 저희가 서로 이제 극복하고 도와서 끝까지 결핵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또 실제 결핵약이 독하다고 생각하게 된 그런 이유에는 결핵약을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이 또 잘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고생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잘 알려져 있다는 건 우리만 그만큼 이제 부작용에 대처할 수도 있고 그 부작용을 잘 관리하면서 결핵 치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데요. 흔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결핵약을 먹으면서 경험하는 이런 부작용은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위장관 장애입니다. 약이 많고 또 한꺼번에 이제 일회 복용이 원칙이어서 한꺼번에 많은 약을 식전에 복용하다 보니 속이 안 좋고 또 입맛이 없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심하면 토하기도 해서 식사를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위장관 장애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결핵약이 독하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피부에 우리가 이게 어쨌든 균을 죽이는 항균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제 가렵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하는 이런 피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관절통, 이제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 관절이 아픈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는 이런 시력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결핵약의 중요한 약들, 이소니아지드라든지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간으로 잘 대사가 돼서 해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에 부담이 될 때는 간독성이 생겨서 기운이 없고 토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흔한 부작용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늘 나타나거나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이 진료를 통해서 이 약제들을 어떻게 복용하고 관리해야 될지 상담을 함으로써 이 결핵약 치료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병원에서 이 결핵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게 결핵 치료를 잘 하고 결핵 환자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민간 공공 결핵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결핵 상담실을 운영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관리하고 결핵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핵약을 이제 잊어버리고 중간에 잘 못 먹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또는 결핵약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실제 결핵약을 먹는 동안 부작용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핵 치료 중에 이렇게 결핵약을 중단하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치료 실패 또는 약제 내성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에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핵 상담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의료진과 상담해서 약제를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보조 지원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중간에 이렇게 못 먹었을 때는 결핵약을 얼마 중단한 시기, 우리가 이제 결핵 치료하는 초기에 중단했는지, 아니면 거의 절반 이상 치료한 이후에 중단했는지, 또는 이 현재 처음에 이제 이 결핵이 진단되었을 때 결핵균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 등등에 따라서 그대로 치료할지 아니면 치료 기간을 연장할지 약제 자체를 변경할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핵약, 그다음에 이제 결핵 치료, 이게 폐결핵은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핵약을 먹는 동안 직장을 쉬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 또는 학교일 수도 있고요. 감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히 폐결핵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폐외결핵인 경우에는 전염성은 없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직장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최소화해야 하고, 집에 신생아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처음에 진단됐을 때 이제 집안에서도 서로 격리하고 접촉이 없이 지내고 그랬었는데, 결핵 또한 마찬가지로 진단이 되면 이렇게 초기에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직장을 쉬어야 하는가요? 그래서 결핵은 이제 약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이 균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이 감염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핵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는 전염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인 격리를 하지는 않지만, 보통 평균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이제 2주라고 대부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주도 다 일괄적이지는 않고, 균이 매우 적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균 양이 많은 경우에는 4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중증도 또는 내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 지나면
결핵 감수성 결핵인 경우에 결핵약을 잘 복용을 하였다면 전염력이 소실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핵을 그러면 진단이 되고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그럼 치료 중에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핵을 진단할 때는 엑스레이, 가래 검사 이런 것들을 했다면 결핵 치료 중에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핵 치료 중에 검사를 하는 목적은 치료 반응, 잘 치료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 치료 중에 관련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 약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대처해야 되는지 보기 위한 부작용 모니터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는 흉부 X선 사진, 가래 검사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혈액 검사에서 일반 혈액 검사, 간 기능, 신기능 검사 등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약제를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이나 색각 검사를 해서 하게 되고 또 중간에 치료 중에도 시력이나 색각에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또 이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가래 검사, 혈액 검사를 치료 중에 모니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핵이 아까 이제 완치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치되었는가는 진단 시 만약 결핵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균이 확인된 균 양성 폐결핵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 음성 폐결핵도 있기 때문에 균 양성인 폐결핵인 경우에는 6개월의 표준 치료를 잘 완료하고 치료 중간중간 시행하는 이 가래 검사에서 결핵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결핵균이 배양 음전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결핵균이 없어지고 완료 시까지 그 없어진 결핵균의 음전이 잘 유지되면 우리가 이것을 폐결핵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진단 시에 처음에 균이 음성인 아까 균 음성 폐결핵인 경우에는 균이 없어졌다는 것을 배양 음전을 확인하기가 정의상 어렵기 때문에 표준 치료를 완료하고 중간 치료 중에 모니터하는 가래 검사에서 균이 다시 양성으로 나오지 않고 약물 치료를 끝까지 잘 완료하면 우리가 결핵 치료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치와 완료를 합쳐서 치료 성공을 했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 치료 실패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결핵은 치료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치료 실패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매우 낮은데요. 결핵 치료 중에 약제 내성, 처음에는 내성이 없는 결핵이었는데 불규칙하게 한 복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단이라든지 통해서 약제 내성이 발생했거나 또는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기존에 우리가 표준 치료로 사용했던 결핵약을 복용할 수 없어서 치료 처방을 완전히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우리가 사용한 이 치료 처방으로 이 결핵을 치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핵 치료 실패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치료 중 내성이 발생했다 한 경우에는 왜 내성이 발생했는지를 잘 원인을 따져서 이게 약제 불규칙 복용이나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내성 진단을 잘 한 이후에 그 내성에 맞추어서 내성 결핵에 대한 새로운 처방을 하게 되고 이때 기존의 이런 내성을 발생하게 한 이런 원인들을 잘 교정해서 다 고쳐서 새로운 내성결핵 치료 처방을 또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내성결핵도 다시 완치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약제 부작용으로 초기에 표준 치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그 표준 치료의 실패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또다시 새로운 처방을 2차 약제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처방을 함으로써 결핵 자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정의상으로는 표준 치료 처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치료 실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완치되면 결핵은 재발하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재발은 결핵을 잘 치료해서 치료 성공한 이후에 다시 활동성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결핵 재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치료가 되었던 결핵균이 몸 안에 숨어 있다가, 즉 비활동성 결핵으로 이어 있다가 다시 그게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또 균이 다른 상황에서 다 노출되어서 재감염돼서 결핵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발은 우리나라에서는 감수성 결핵인 경우에는 약 2,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100명이 결핵이 치료가 성공했다면 2~3명이 재발하는데, 하지만 이제 평균적인 거고,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거나 처음에 결핵이 매우 심했거나 아니면 결핵 치료 자체를 표준적인 처방으로 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더 재발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핵 재발은 주로는 결핵 치료를 마치고 한 1에서 2년 이내에 발생을 대부분 하게 돼서 결핵 치료 후 이제 호흡기 증상이 발현 시에는 재발 검사가 필요하고,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재발이 더 많을 것 같은 재발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치료 완료 후에 약 1에서 2년 정도 결핵 재발에 대한 추적을 하기도 합니다. 결핵이 완치되었는데도 기침가래가 계속돼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분명히 완치될 수 있는 병인데 이후에도 증상으로, 호흡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결핵 후 폐질환이라는 걸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거 과거 폐결핵으로 인해서, 결국 결핵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호흡기계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기도 하고 가래, 호흡곤란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객혈이 생기기도 하는데, 또한 또 이제 이 결핵으로 인해서 결핵이 심했던 분들은 폐 자체가 손상이 돼서 폐기능 저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기관지 확장증, 만성 아스페르길루스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곰팡이의 감염인데요. 이런 만성 아스페르길루스 증후군이라든지 곰팡이 종, 그 곰팡이 혹처럼 생긴 건데, 또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곰팡이나 비결핵 항상균처럼 다른 균이 또 이런 손상된 결핵으로 손상된 폐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만성 폐질환이 같이 생겨서 폐렴이나 호흡기 감염에 또 취약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핵이 완치되었지만 이런 결핵 후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결핵 치료를 종료한다 하더라도 결핵을 심하게 앓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핵 후 폐질환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들, 특히 뭐 폐기능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폐결핵의 진단이나 치료, 그리고 격리,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과 재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라는 자료집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궁금하신 경우에는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질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말이님께서 결핵이랑 폐렴이 다른 건가요? 기침이 오래가는 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각혈하면 결핵, 기침만 하면 폐렴인가요? 각혈하면 결핵이고 기침만 하면 폐렴인가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결핵과 폐렴은 다른데 우리가 그걸 부르는 어떤 정의가 조금 다른 거죠. 폐렴은 폐에 생긴 모든 염증을 저희가 다 폐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폐렴 중에 세균성 폐렴도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고 곰팡이가 만드는 폐렴도 있고 결핵이 만드는 폐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성인에서는 대부분의 우리가 그냥 폐렴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세균성 폐렴을 얘기하게 되고, 흔하게 만드는 폐에 염증을 만든 세균은 폐렴
구균 같은 세균성 폐렴을 얘기하는데 결핵도 일종의 폐에 생기는 염증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핵균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이고 급성으로 생기기보다는 일반 세균성 폐렴은 급성으로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결핵은 기침이 오래 가기도 하고 서서히 생겨서 조금은 다른 발현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침과 각혈이라는 증상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렴과 결핵을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폐렴인 줄 알았다가 폐렴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침이 잘 안 났네. 그래서 해봤더니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분명히 결핵 같은데 엑스레이 모양상으로 또는 CT 모양상으로 결핵에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보면 폐렴 치료로도 말끔히 낫는 경우들도 있어서 결핵과 폐렴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증상으로 구분은 좀 어렵습니다. 네. 또 댄드님께서 결핵에 감염된 사람이 치료해서 완치됐다고 하는데 함께 식사하는 건 감염 안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네, 그 결핵에 감염되었고 치료해서 완치되었다는 상황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전염이나 감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커피 투투님께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할까요? 감기에 걸렸는데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계셔서 걱정이에요. 네. 요즘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런 그 호흡기 기침 에티켓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감염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결핵 환자라면 결핵으로 진단된 초기 또는 결핵인데 아직 진단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환경 자체는 전염의 위험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결핵인지 또는 뭐 감기인지 폐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원칙은 아마도 잘 알려진 그런 기침 에티켓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또 밴드님께서 CT 검사에서 폐에 작은 점이 보인다는데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예,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CT 검사에 보이는 작은 점을 저희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진단할 수는 없어서 이게 그거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권고를 받으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스카이 8F님께서 6개월 동안 폐회결핵으로 항생제 치료를 했습니다. 완치됐다고 판단했는데 다 4개월 후 다시 재발했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이제 폐회결핵이 오른쪽 목주이면 아마도 임파선 결핵이었을 것 같고요. 6개월 동안 표준 치료를 하셨는데 재발을 했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항결핵 치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데니 킴 블루님께서 선생님 1차 약으로 안 낫는 다제내성이면 2차 약으로 치료하나요? 맞습니다. 네.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요한 1차 결핵약의 이제 내성인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약의 내성인 결핵이기 때문에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해야 합니고 2차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건강검진할 때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데 맞습니다. 결핵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발견되나요? 혹시 아무 증상 없어도 걸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을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늘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에서 진단될 수 있는 질환들은 매우 많습니다. 꼭 그 결핵만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이제 거기에 보면 정상, 비정상 또는 뭐 결핵 의심, 흉부 질환 의심 이렇게 이제 아마 건강 검진을 하면 엑스레이 결과가 나올 텐데요.
결핵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엑스레이는 검진 목적으로, 그러니까 선별 검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이상이 의심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추가 검사들을 해야만 결핵이 진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연히 그런 검진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뭐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진단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검진을 국가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개인 건강검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매우 조기의 상태의 폐결핵들이 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아침 햇살님께서 결핵은 입원하면 격리병실에 가야 하나요? 요즘엔 있던데 무증상 상태라도 강제 입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결핵을 입원을 해야 되는 결핵이 진단이 됐는데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핵 초기, 아직 결핵 치료를 적절하게 시작하지 않은 초기, 전염성이 있는 기간에는 결핵 격리병실에 입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격리병실은 요즘에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병원, 그리고 국가 또 그 기관에서 이 격리병실, 특히 또 결핵은 또 결핵 전문 병원들도 있고 해서 결핵 격리병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니님께서 결핵약이 간이랑 위장에 부담이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약을 못 견디는 경우도 많다는데 그럴 때 치료를 어떻게 이어가나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약이 알수가 많고 또 오랫동안 복용을 하다 보니 그리고 공복에 한 번에 대부분 복용을 하게 돼서 위장 장애가 많이 생기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또는 이제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이어가는데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약을 못 드시는 상황이라든지 그분의 어쨌든 그 특수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약제 복용법을 바꾸어 본다든지 아니면 보조 약물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약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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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대니님께서 평소에 결핵에 안 걸리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떤 습관, 아마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주 특별한 거가 있다기보다는 건강한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제일 정답인데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잘 영양 잡힌 식사를 하고 꾸준한 운동을 우리가 이제 권고하는 주 3회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 사실은 또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 결핵이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인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 맞추어서 결핵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검사법이나 그거에 맞춘 치료법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진료를 통해서 또 잘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폐결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핵은 2급
전염 그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결핵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노력도 하고 실제 또 결핵 환자분들은 열심히 또 치료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 결핵이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결핵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조기에 결핵을 진단하고 끝까지 치료할 수 있게 그리고 결핵이 생기지 않도록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 결핵을 예방할 활동성 결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많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검진들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핵이 곧 또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